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한라일보와 함께하는 찾아가는 인성교육을 하게 된 제주 NI 학회 강사 박진희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나눠볼 이야기는 제목은 나는 그냥 개가 아니에요 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강아지 되게 좋아하죠. 지금 이 보이는 강아지 이름이 비글입니다. 종류인데요. 그리고 이 털이 아주 우아한 이 강아지는 아프간 하운드라고 하는 좀 이름이 어렵지만 이런 강아지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일반 가정에서 가장 많이 키운다는 말티즈라는 강아지도 있는데요. 저도 강아지를 키웁니다. 저희 개 이름은 코코고요. 2014년 8월에 우리 집에 왔으니까 지금부터 한 8년 정도 저희 집에서 같이 살고 있습니다. 지금 이 강아지를 안고 있는 게 저희 딸인데 강아지가 그냥 강아지가 아니고요. 저희하고는 거의 식구 같은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 알겠지만 한번 이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해요. 지금은 인식이 굉장히 좋아져서 이렇게 애완견이라는 말보다는 반려견이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쓰고 있지만 지금도 다 그게 좋아진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쯤에서 한번 살펴보고 가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서 개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애완견이 될 수도 있고 반려견이 될 수 있다는 거 알죠? 첫 번째, 애완견은 이 완자가 장난감이라는, 여러분들 장난감 사러 갈 때 완구점이라고 써 있죠. 그런 것처럼 이 애완견은 약간 귀여워서 내가 갖고 싶어서 이런 의미로 키우는 개인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반려견은 말 그대로 반려라는 말은 함께 한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가족의 의미가 훨씬 큽니다. 두 번째는 이거는 아마 개의 입장에서 바라본 걸 수 있는데 주인이 있다. 나한테는 주인이 있네? 이건 어쩌면 애완견의 입장일 수 있고요. 아니야. 나한테는 보호자가 있어. 라고 생각하면 이건 반려견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게 가장 문제가 되는데 요즘은 많이 없어졌어요. 그런데 애완견을 분양하는 그런 곳이 있었죠. 그래서 돈을 주고 사거나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았는데 그래서 보통 이럴 때는 분양한다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우리 아파트 분양하는 것처럼. 그런데 이제 반려견의 의미로 생각하면 입양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왜 다른 가족을 우리 가족으로 받아들일 때 입양한다라는 말을 쓰는 것처럼 그렇게 씁니다. 그리고 4번은 선생님이 이쪽 애완견 쪽에 물음표를 해놨는데 이게 조금 요즘 버려지는 개, 또 버려지는 고양이 이런 동물들이 너무 많아서 이건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보라는 뜻에서 물음표를 한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반려라는 의미로 집안에 지금 동물을 같이 키우고 있다면 그분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프거나 사고가 났거나 그럴 경우에, 그리고 나이가 들어서 개들도 똑같이 치매 같은 것이 올 수도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도 끝까지 죽음까지 함께 한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보통 반려견이라는 말을 씁니다. 이제는 애완견과 반려견의 의미를 조금 구분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은 그거랑 연결된 건데 혹시 여기 지금 그 강아지들 보이죠? 오른쪽에는 좀 큰 개라고 볼 수가 있고 그런데 아주 특별한 옷을 입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본 적 있나요? 한번 맞춰볼까요? 우리 주변에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선생님 제주도에서 이런 강아지를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누구냐면요, 안내견입니다. 안내견이 하는 일이 뭐냐면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 있잖아요. 그분들을 인도해서 안전한 보행을 돕는 장애인 보조견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안내견한테는 몸에 다는 유도고리가 있는데 그 유도고리를 잡고 이제 시각장애인은 어디 가고 싶은 곳을 가거나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그 안내견과 함께 움직이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안내견들이 굉장히 시각장애인들한테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가 아까 앞에서 말한 안내견입니다. 안내견이라고도 하고, 보조견이라고도 하고,
또 도우미견이라고도 합니다. 다 같은 말이긴 한데 가장 많이 쓰는 말이 안내견이고요. 보통 이 안내견은 시각장애인과 함께 할 때는 시각장애인 안내견이라고 하고요. 뭐 도우미견 같은 경우에는 뭐 요즘은 이 개들이 치료를 돕는데도 아마 큰 역할을 한다고 해요. 그게 아마 이제 정서적인 거, 심리적인 안정 같은 걸 위해서 하는 거긴 하지만 그럴 때는 치료 도우미견 또는 이제 나이가 많으셔서 혼자 사시는 노인들을 위한 노인 도우미견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청각 장애인들을 위한 청각 장애인 보조견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름을 어떻게 붙이느냐에 관계없이 이 개들이 하는 역할은 거의 비슷합니다. 자, 그런데 이 시각장애인이나 청각장애인 보조견을 아무나 하는 건 아니고요. 이 리트리버라는 품종만 이거를 할 수가 있대요. 왜냐하면 이 리트리버의 종류가 이 아이들이 굉장히 온순하고요. 그 다음에 사람을 굉장히 잘 따르고요. 지능이 굉장히 높대요. 그래서 얘랑 비슷한 골든 리트리버라는 애가 있어요. 얘는 지금 레브라도 리트리버인데 골든 리트리버는 털이 좀 깁니다. 이 아이는 털이 좀 짧죠. 그래서 이 아이들이 훈련을 하는데 이 훈련을 퍼피 워킹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아주 잠깐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요즘 TV 같은 데서 뭐 강아지 개 훈련하는 거 봤죠. 그렇게 잠깐 하는 한두 달 그런 게 아니고 이 아이들이 생후 7주가 되면 위탁 가정으로 가서 약 1년 동안 그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연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양한 장소도 가게 되고요. 뭐 산책 겸해서 뭐 카페도 가게 되고 뭐 공공기관도 가게 되고 이런 데를 가면서 훈련을 합니다. 그러다가 1년이 넘어가면 이제 전문 기관으로 가게 돼서 6개월에서 약 8개월 정도의 기간 동안에 아주 전문적인 훈련을 받게 됩니다. 뭐 폐변, 그다음에 뭐 복종 훈련, 그다음에 이제 교통 훈련 이런 것들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이 강아지들이 다 이렇게 훈련을 받아가지고 안내견이 되느냐? 그건 아닙니다. 보시면 10마리 중에 많으면 3마리, 안 그러면 2마리 정도만 시험에 합격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선생님 우리처럼 막 시험 보느라고 이 강아지들도 막 힘들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건 아니고요. 훈련을 받을 때부터 이 강아지들은 자기가 놀이를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한대요. 그래서 이렇게 막 강제로 시키는 게 아니고 10마리를 훈련을 시키지만 시험을 잘 즐겁게 통과하는 개 2~3마리 정도만 합격이 되면 그 개들만 분양을 하게 되는 겁니다. 선생님이 앞에서 입양이라고 했는데 왜 분양이라고 하죠? 이렇게 물어볼 친구 있을 것 같은데 이 개들은 한번 그 어떤 보호자한테 가면 계속 거기에 있는 게 아니라 이 아이들의 역할이 끝나면 다시 돌아오기 때문에 분양이라는 말을 쓴 겁니다. 예. 그래서 아까 앞에서 치료도 돕는다고 했잖아요. 이 시각장애인들이 안내견들을 분양받게 되면 생활에 보조도 하게 되지만 같이 있음으로 인해서 굉장히 심리적인 안정을 갖는데요. 이게 이 안내견들이 하는 가장 큰 역할 중에 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잠깐 말했지만 시각장애인을 위해서 평생 살다가 은퇴를 하게 되면 자기가 원래 있던 안내견 학교로 돌아가거나 아니면 다른 가정에 입양이 되기도 한다고 합니다. 네. 자, 이제 아까 앞에서 우리가 그 노란 조끼를 입는 거를 봤어요. 이게 뭐 집에서 예쁘라고 이렇게 노란색으로 입혀준 게 아니고요. 안내견은 반드시 이 복장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 가장 여러분들 눈에 잘 띄는 게 노란 아마 조끼일 거예요. 이 조끼는 노란색이면서 동시에 형광색을 띠고 있는데요. 그거는 아마 눈에 잘 띄라고 그럴 겁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이 조끼를 이제 합격을 하게 되면 노란색을 입는 거고, 아까 앞에서 퍼피 워킹이라 그래서 1년 미만의 새끼 강아지 있었잖아요. 그 강아지들은 주황색 옷을 입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나다니면서 주황색 옷을 입고 있으면 아, 훈련 중이구나. 노란색 옷을 입고 있으면 아, 이제는 어엿한 안내견이 됐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지금 하네스라고 해서 가죽 장구가 있는데요. 이게 보호자와 이 안내견을 연결해주는 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쪽 끝에 보조견 표시가 붙어 있는데 이 표지가 붙어 있으면 대중교통도 탈 수 있고요. 예, 그 다음에 공공기관에도 들어갈 수 있고요. 숙박시설도 갈 수 있고 식당에도 갈 수 있습니다. 물론 일반 식당 같은데 반려견 데리고 들어가지 못하는 곳이 되게 많습니다. 그런데 이 안내견은 반려견과 다른 겁니다.
그래서 이 표지가 있으면 어느 곳에서도 이 안내견을 들어오지 못하게 막으면 안 되게 법으로 지정되어 있어요. 그 유도 고리가 이 표지 끝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목줄이 달려 있는데요. 요즘 반려견들도 뭐 목줄을 하거나 아니면 몸 안에 인식 칩을 주사로 심게 되어 있는데, 이 안내견의 목에는 뭐가 있냐면 시각장애인은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무슨 사고가 나게 되면 연락할 수 있는 이 안내견이 졸업한 안내견 학교, 그 학교가 적혀 있고 그 다음에 전화번호가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사고가 났거나 급박한 상황이 생겼을 때 이 번호로 연락할 수 있는 목걸이를 착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를 착용을 하면 안내견의 복장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자, 안내견은 도대체 언제부터 시작이 됐을까요? 이 그림이 지금 기사 속에 나와 있는 그림을 보면 눈먼 남자와 그의 개라는 네덜란드 화가가 1645년에 그린 그림이래요. 그러면 어쨌든 이때부터 안내견이 있었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어렴풋이 생각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기사를 살펴보면 사실은 그보다 훨씬 전에 로마 유적 같은 데서도 이런 것들이 나타나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정식으로 알 수 있는 때는 언제냐면 1900년대 초에 그 독일에서 처음 시작이 됐대요. 그러니까 시각 장애인을 위해서 된 건 아니고요. 그 전쟁 중에 시각을 잃은 참전 군인들을 위해서 그 인도견 학교가 생겼는데, 처음에는 그래서 그 참전 용사들한테 이 개를 분양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그게 확대가 되면서 일반인들에게도 이제 그 안내견을 분양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된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레브라도 리트리버 종류 말고 셰퍼트 같은 종류도 안내견 역할을 많이 했다고 해요. 사실 이 그림에 있는 강아지는 우리가 앞에서 봤던 리트리버 종류도 아닌 것 같고 셰퍼트도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강아지를 예쁘게 그리느라고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지금은 셰퍼트 종류는 마약 탐지나 만약에 사람이 실종됐을 때 그런 경우에 많이 쓰이고요. 안내견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리트리버 종류가 가장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이 한 품종만 안내견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수많은 동물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내견을 역할을 개만 할까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인간과 눈을 마주치면서 발 맞춰서 걸을 수 있는 유일한 동물이 개밖에 없대요. 그러니까 우리 가까이에 가장 친숙하게 있으면서 우리에게 가장 큰 도움을 주는 아마 그런 동물이 개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이제 안내견이 시작이 됐겠죠. 그 유럽이나 이런 나라처럼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습니다. 우리나라는 1972년에 미국으로 유학을 갔던 임안수라는 교수분이 귀국을 하면서 자기 안내견을 같이 데리고 귀국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게 처음 알려지게 됐고, 아까 여러분들 혹시 봤는지 모르겠는데 그 노란 조끼에 다 삼성화재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이 1993년에 삼성화재가 처음으로 안내견 학교를 만들었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전문적인 양성이 이루어지면서 지금 활동하고 있는 모든 안내견들이 이 학교를 통해서 양성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처음으로 양성된 그 안내견이 분양이 된 거는 94년에 양현봉 씨라는 분이 바다라는 안내견을 분양을 받게 됐고요. 지금 현재 굉장히 많을 것 같지만 70마리 정도 활동을 한다고 해요. 우리가 93년부터 그 안내견을 이렇게 양성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70마리 너무 작은 것 같지 않아요? 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마리 정도 훈련을 받게 되면 2마리, 3마리 정도밖에 그 안내견으로 합격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 숫자가 적다고 해요. 그리고 안내견 학교가 부족한 것도 있겠죠. 그래서 앞으로 안내견 학교가 좀 많아져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 현재 한 37,000명 정도의 시각 장애인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한 10%, 그러니까 37,000명의 10%면 한 3,700명 정도 되겠죠. 그분들이 안내견을 분양받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얘기하다시피 여기서 12마리에서 15마리 정도밖에 1년에 분양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많은 분들이 안내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이런 것들이 좀 많이 확산이 좀 되고 개선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안내견이 무엇을 할까요?를 조금 자세히 알려드리기 위해서 선생님이 좀 동영상을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여러분들이 나중에 유튜브에서 찾아보시면 됩니다. 연세대 안내견 눈송이의 하루라는 걸 쳐보시면 아마 이게 선생님은 이걸 이렇게 캡처해서 왔지만 여러분들 동영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눈송이가 도대체 하루 종일 무슨 일을 하는지 이 연세대에 다니고 있는 이 누나와 함께 움직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는 일이 그 지하철을 타기 위해서 등굣길 에스컬레이터를 탄다고 해요. 그러니까 잘 시각장애는 안 보이기 때문에 그 안내를 잘해서 갑니다. 그리고 횡단보도를 또 건넙니다. 이제 뒤에서 또 자세히 얘기를 하겠지만 횡단보도를 건널 때 여러분들 그 개들이 생명인 거 알고 있죠. 그래서 색깔 구분을 잘 못합니다. 우리는 녹색으로 바뀌면 횡단보도를 건너가지만 이 개들은 그 녹색 구분을 못해요. 그러면 어떻게 건너갈까요? 옆에 서 있는 사람들의 움직임을 감지하고 같이 건너갑니다.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이 기다렸다가 건너가면 아, 나도 건너가야 되는구나 하고 건너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안내견을 길에서 봤을 때 장난처럼 빨간불이 켜져 있는데 장난처럼 횡단보도를 딱 건너간다거나 그러면 안내견이 따라갈 수 있어요. 그러면 큰 사고가 날 수 있겠죠. 그래서 절대 그런 장난은 치면 안 됩니다. 자, 이제는 계단도 내려갑니다. 에스컬레이터는 사실 타면 가만히 그냥 있으면 되겠지만 계단은 한 계단 한 계단 내려가야 되기 때문에 이럴 때 안내견의 역할이 더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제 학교에 도착을 했네요. 그래서 수업이 시작되기 전에 이제 누나가 앉아서 주스를 마시고 있으니까 우리 눈송이는 뭐 하고 있나요? 일광욕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 사람들이 이 안내견을 보면 등치가 되게 크기 때문에 위험하다고 생각을 해서 무서워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나름대로 관심을 표현을 하는데 이 안내견들은 특수 훈련을 받은 개들이기 때문에 주인이 움직이지 않으면 절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같이 이 밑에서 이렇게 쉬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강의실로 들어갔네요. 강의실로 들어가서 누나는 지금 공부를 하고 있고 우리 눈송이는 자장가 삼아서 잠을 자고 있습니다. 되게 얌전하게 있는 거죠. 자, 이제 왔던 길을 따라서 다시 집으로 돌아갑니다. 집에 돌아가면 반려견들하고 똑같은 그 생활을 하게 돼요. 다른 영상도 선생님 봤는데 이렇게 얌전했던 안내견들이 집으로 돌아가면 정말 활발하고요. 반려견들처럼 막 여기저기 뛰면서 굉장히 활발하게 명랑하게 그렇게 지내는 것도 볼 수 있었습니다. 자, 아까 앞에서 그냥 단순한 건 아니지만 뭐 학교에 데려다 주고 그 다음에 강의실에 앉아 있고 커피 마실 때 주스 마실 때 뭐 일광욕하고 이런 단순한 거 말고도요 굉장히 세심한 일들을 이 안내견들이 합니다. 그래서 여기 선생님 보니까 제목이 장애인 보조 기술 늘어도 도우미 견은 대체할 수 없는 동반자라는 말을 합니다. 아까 반려견 얘기할 때 반려라는 말이 같이 함께하는 이라는 뜻을 갖고 있다고 했잖아요. 이 동반자도 그런 뜻입니다. 여기 지금 사진에서 보듯이 냉장고에서 물을 가져와요. 주인이 목이 마려워 이렇게 하면 물을 가져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세탁기 안에서 양말을 꺼내오는 거예요. 여러분도 혹시 엄마 아빠를 도와서 이런 거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세 번째는 휠체어에 앉아있는 그 보호자가 이렇게 쓰러졌을 때 자세히 가서 옆에 가서 상태를 확인한 다음에 일어나지 않으면 컹컹 짖어서 주위에 알리는 일도 한다고 해요. 이거 말고도 불도 끄고요. 비가 오면 창문도 닫고요. 그 다음에 쓰레기 버리는 일도 한다고 해요.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하죠. 그러니까 집 바깥에 단순히 위험한 곳에 갈 때 안내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집 안에서도 이렇게 다양한 일들을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부모님들한테 혹은 언론을 통해서 뭐 뉴스나 이런 걸 통해서 혹시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아주 오래전에 지금부터 20년 전에 2001년에 9.11 테러라는 아주 그 폭파 사건, 큰 폭파 사건이 일어났었어요. 미국에서. 그 쌍둥이 빌딩이 이제 폭파가 됐는데 그 지금 여러분이 오른쪽에 보고 있는 그 건물은 이미 비행기가 지나가면서 폭파가 됐고요. 그 옆 건물에
여기에 이 오른쪽 사진에서 보고 있는 마이클 힝슨이라는 시각장애인과 그의 안내견 로젤이라는 그 개가 이 건물에 있었다고 해요. 옆에 건물이 그 폭파가 되니까 굉장히 진동이 심했겠죠. 그리고 얼마 안 있어서 사실은 이 앞에 있는 건물도 또 폭파가 일어났기 때문에 그 진동이 굉장히 심하니까 뭐 유리 떨어지는 소리, 파편 떨어지는 소리, 사람들이 막 우왕좌왕하면서 막 떠드는 소리, 이런 소리가 막 났어요. 그럼 앞이 보이지 않는 이 마이클 힝스는 굉장히 두려웠겠죠. 그런데 옆에 앉아있는 안내견 로젤이 꿈쩍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이클 힝슨도 이 안내견을 믿고 가만히 기다립니다. 그러다가 이 진동이 멈추자 이 안내견 로젤이 움직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아까 그 유도 골이 있었잖아요. 그 하네스를 잡고 이 마이클 힝슨이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무려 1643계단을 엘리베이터를 타지 않고 계단으로 천천히 무사히 내려왔다는 얘기입니다. 거기가 78층이었는데요. 78층부터 1층까지 여러분 내려온다고 생각해봐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그래서 이 마이클 힝슨이 이 로젤한테 너무너무 고맙다라는 그 기사가 난 적이 있습니다. 안내견이 굉장히 큰일을 한 거죠. 사람의 목숨을 구하기도 합니다. 뭐 전에 우리 전래동화 같은데 보면은 뭐 불이 났을 때 뭐 자기 몸에 뭐 물을 묻혀와서 주인을 구했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는 것처럼 이 특수 훈련을 받은 이 안내견들이 이 사람의 목숨을 구할 수도 있다라는 거. 자, 앞에서 그 애완견하고 반려견의 이야기를 했는데 이렇게 큰 일을 하는 안내견은 도대체 어떤 대우를 받을까요? 이 기사를 선생님이 또 찾아봤는데 반려견들은 물론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요즘도 인식들이 잘 되지 않아서 그 개들을 아주 학대하는 또는 강아지들을 새끼로 팔기 위해서 굉장히 나쁜 짓을 하는 어른들이 굉장히 많지만 그래도 반려견들에 대한 인식들이 조금은 좋아져서 여기 보면 펫팸족이라고 이게 약간 좀 발음이 어렵죠? 그러니까 반려견들을 사랑하는 모임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반려견을 위해서 전용 미용실도 있고요. 카페도 있고요. 놀이터도 있고 전용 병원도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여행을 못 가기 때문에 이 반려견과 함께 호텔에 가서 휴식을 취하기도 한다고 해요. 그런데 안내견들은 사실 시각장애인들의 눈도 되고 발도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안내견들은 제대로 대접을 받고 있지 못하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 식당에도 들어가기 어렵고 그 다음에 뭐 어떤 볼 일이 있어서 무슨 공공기관에도 들어가기 어렵고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이게 작년에 사실 있었던 이야기이긴 한데 이 강아지는 지금 여러분들 보기에는 무슨 색으로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주황색 조끼를 입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앞에서 설명했었죠. 훈련을 받고 있는 강아지들은 1년 미만의 강아지들은 주황색 옷을 입고 있다가 나중에 시험에 합격을 하면 노란색 옷으로 갈아입는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1년 미만의 강아지들이 자원봉사자를